자, 우선 유인물부터 좀 보고, 유인물은 이제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관해서 좀 정리를 이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강의했던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제 할게요. 그리고 독립운동사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독립운동사를 또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우리 이대를 소장님이 책에 쓴 것 같이 그 교과서에는 전부 다 일본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됐고 뭐 일본의 국민주택이 잘 지어졌고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들만 있지, 실제로 독립운동, 특히나 이제 무장투쟁을 했던 기록들,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기록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에서 아는 건 청산리 전투, 동호동 전투 그 정도, 왜 이제 모르죠. 그런 것이 이제 해방은 7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국면에서 상당히 금기시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런데다 독립운동사라는 이 과목 자체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가르쳐진 게 1980년대부터 가르쳐졌어요. 1945년 해방되고 80년대까지는 독립운동사를 공경연하게 학교에서 꺼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대호 선생님 잘 얘기하는 것 같이 옛날에 독립운동사 논문 가지고서 이병도한테 갖다 들이밀었더니 이게 무슨 논문이야 하고 창밖에 집어던졌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로 독립운동사가 해방 후에 천대를 받았죠. 뭐 천대 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라를 일제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 후에도 주역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폭넓게 좀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것들 배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범세계화가 됐어요.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은둔국이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독립운동 하면서 독립운동하러 한반도에서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가까이는 중국, 본토, 만주,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적국의 심장이었던 일본, 하와이, 미주, 심지어 멕시코, 쿠바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변국하고의 연관성을 상당히 좀 밀접하게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첫 장 1페이지에 보면은 국제정세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 이런 상황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아편전쟁이 외적으로는 일어났고 내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죠. 천국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결국은 청일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결국은 황제권이 이제 민권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이제 표출이 돼서 1912년에 지금의 이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소문이 처음에 총통이 됐다가 그 힘이 더 막강했던 원세계한테 이제 총통 자리를 넘기게 되죠. 물려주는 것보다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원세계가 총통을 하다가 원세계가 죽은 다음에 군벌들이 일어나게 돼요. 군벌들이 이제 분류가 되죠. 원세계 밑에 있었던 군벌들이 각각 독립해가지고 군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군벌 전쟁, 한쪽에서는 소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화정, 막 이런 이원 체제가 막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본것 같이 네르친스크 조약, 아이훈, 뭐 북평, 뭐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 다 배웠던 건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동진해 오면서 청나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쭉 하다 나중에 연해주까지 다 이제 오늘날의 연해주 땅,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이 다 사실 청나라 땅이었는데, 이게 러시아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다 침범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쪽으로 소위 우랄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은 뭐
중국, 러시아, 조선 이런 나라 탐방군에서 있었던 일본이 어느새 쭉 커져가지고 185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페리 제독한하게 개항을 한 이후에. 그리고 불과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일본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불과 10년 만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황제도 천황제가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그 위에 바로 1894년에 누구도 생각 못했던 청일전쟁, 거기에 한수독자가 1904년에 러일전쟁까지 승리하면서 세계의 패자로, 강자의 하나로 이제 군림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1902년에 영일동맹을 체결한 같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위상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이 영일동맹은 왜 하게 되냐면 러시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영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시아로 남침하는 것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19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일산회협이 이제 체결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1910년에 조건 피탈됐다고 하지만 사실 1905년 이후는 이미 나라가 넘어간 걸로 대체적으로 역사적에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이 내건 것이 기치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제 반외세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된다. 뭐 동학도 처음에는 이제 2차 동학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적인 요소, 즉 반봉건주의로 해가지고 이제 반봉건주의를 물리치자, 봉건주의를 물리치자 하는 반봉건주의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장 2페이지에 보면은 독립운동이 이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은 고강주의에서 고하주의로 가는 것이죠. 고종의 입헌군주제, 황제가 되었죠. 대한제국으로부터 황제가 되었던 입헌군주제에서 이제 민주공화제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는데, 이 시점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1907년으로 우리가 소급할 수 있어요.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헤이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종 황제가 순종에게 양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순종은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종이 황제권을 이양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한제국이나 조선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화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던 것은 실력 양성론, 그래서 애국계몽주의 운동,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실었던 게 애국계몽 운동을 중시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론, 이게 중심을 했는데, 사실은 독립운동의 기본적인 전략은 독립전쟁이죠. 실제 축하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려 한판 떠야지 되지. 이때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일본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걸 외교 가지고서 이걸 일본을 이기고 제압한다나 이런 것은 실제로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당장에 집에 불이 났는데 언제까지 이거 조그만 종지에 물 담아가지고 끄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실력 양성을 하는 것이 밑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일본에 북권을 피탈당한 이후에는 구국 계몽운동이라 계몽운동만 해가지고 실력 양성만 해가지고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전쟁론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의 본령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독립전쟁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하면서 이덕일 소장님이 책을 쓰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됐어요. 그 전에 사실 애국계몽운동이 자꾸 주축이 되고 있는데, 독립전쟁론이야말로 독립운동의 본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일제와 이제 대항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의병투쟁입니다. 의병투쟁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 시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앞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지만 보통 을미, 을사, 정미, 의병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는데 이거 각각 특징이 있어요. 을미, 의병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뭡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민비가 시해되는 그 사건, 국모시해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국모시해 사건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게 바로 단발령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유생들은 물론 국모시해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국모시해보다 어떻게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단발령이었다는 거죠. 단발령. 유생들은 신체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극력히 안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 상투를 자른다는 거에서 아주 그냥 극력하게 반대를 해서 일어나는 게 사실은 본격적인 그 을미의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국모시해를 또 우습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단발령과 같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은 유생들이니까 물론 국모도 중요하지만 단발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원래 국모시해를 한 다음에도 의병이 조금 일어났는데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단발령이 떨어지니까 그해 을미년 말이거든요. 그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병은 본격적으로 1905년이니까 을사늑에 가니까 국본이 피탈되는 것들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유생들을 고용한 호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제법 항쟁할 수 있었어. 사실 전기의병, 을미의병은 폼나게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러들어요. 고종 황제가 칙령 한번 내려가면은 그냥 황제가 그랬는데 할 것을 전부 끝까지 싸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유생들은 일제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나 이런 걸 갖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이제 사실은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미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이그 사건이 일어나고 고종이 양위를 하고 이어서 바로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자, 외교권 빼앗기고 그 다음에 군대가 해산되면 그 나라의 존립 자체는 이제 사라진 것이죠. 군대가 해산하면서 반면에 군대가 해산하면서 서울에서는 여기서 무혈 전투가 벌어지지만 지방에 있던 진위대에서는 이 소식을 미리 알고서 진위대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서 전부 다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와 탄약 이런 걸 가지고서 의병과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에 의한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1907년에 일어났던 이것도 1909년 정도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좀 정리가 되는데,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있죠. 1909년이 되면은 국내민족대 독립운동으로 밑에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그것이 뭐냐면은 의병들을 토벌을 하다가 이제 의병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이제 모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병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에 대거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의병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제 그쪽 지역이 뭡니까? 빨치산이 그쪽이 제일 승했던 거죠. 그래서 산이 험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던 의병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제3차에 걸쳐서 1909년 3차에 걸쳐서 토끼몰이식으로 압축해 가서 의병장들 수백 명을 잡고 그다음에 의병들을 전부 다 멸살시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사실 호남 지역의 의병장의 괴멸이 이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다 보니까 호남에 인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많이 몰살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시피 하여튼 이때 상당히 많은 그 호남 지역에 있던 의병장들, 의병장이라면 당시에 최고의 유생이었고 또 그 지역에 이제 그 이름 있는 명문가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괴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항일 비밀결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입니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신민회.
이런 비밀 열사가 이제 일어나지만은 이것도 이제 금방 이제 탄로가 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고 60만 세, 1926년 이후 대체적으로 25년에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립이 되면서 대체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나 만주 이론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이 상당히 부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대체적으로 되고요. 한동안 27년에 신권해라를 만들어서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합동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서간도죠. 서간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도에 보면 압록강 북쪽을 되게 서간도라고 했어요. 압록강 북쪽에 있는 만주죠. 그걸 되게 서간도라고 했는데, 그 서간도는 사실은 우리 민족하고 뭐 밀접한 관계가 뭐 옛날부터 많다는 거 알고 해서부터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가 그 관내로 들어가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봉급령을 내리게 됩니다. 봉급령을 이제 내리게 되어가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가 3쪽에 3페이지 보시면은 1860년대에 이제 봉급령이 이제 완화가 되죠. 이때는 이미 청나라도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기 때문에 청나라가 여기까지 이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붕괴가 되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뭐 압록강하고 두만강 크지 않은 강만 넘으면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국내에선 땅덩어리 얻을 수가 없는 국민들, 뭐 빈궁한 농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1860년대에서 비로소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수도자, 벼농사를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사람들은 벼농사, 특히나 이제 북방 계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수조차 잘 아는 사람이니까 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작은 할 염두를 못 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지만은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1909년이 되면 간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간도 협약은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도 협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청나라가 일본하고 이제 그 맺은 건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권이 1909년에 없으니까 외교권을 맺어서 만주를 청나라에다가 주는 대신에 그 만주에 있는 철도 부설권을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거였는데 일본과 청나라가 짜고서 청나라로 소속하게 된 거예요. 왜? 만주가 만일에 청나라라면 청나라가 그런 반대급부를 가지고서 서로 내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 뭐 간단히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병 중에서 만주로 들어왔던 게 바로 유인석 의병입니다. 유인석 의병은 그때 당시에 조선나라 화서 이항로 계열의 이제 그 의병장이었는데, 사실은 이 유인석 휘하로 이제 전부 다 그 독립 의병들이 이제 집합이 되는데, 유인석은 을미의병이 이제 실패하고 돌아간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주로 부하들을 이끌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국권 회복을 해볼까? 물론 이때 당시에는 뭐 고종 황제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였죠. 갔다가 결국 거기서도 크게 뭐 뛰어난 일은 못하고 결국 나중에 1915년에 만주 반전현 방치구에서 이제 병사를 하게 되죠. 뭐 이 양반도 그 유림이 철저한 유림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해주도 망명, 그 러시아 쪽으로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 이제 일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간 것이 강화파. 우리 뭐 강화파는 기대를 소장님 책 보셨으면 잘 알다시피 강화학파, 이건승, 홍승원, 정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일단 해외에 나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미, 근데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나이가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 그 강화학파의 정신으로 나가서 하다가
결국 만주에서 전부 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분들이 남긴 그 흔적이 이제 나중에 정인보를 통해 가지고 강학파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간에 이분들은 신민회라든지 이런 다른 분들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먼저 만주로 갔다는 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신민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집단 망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회영 육형제라든지 이동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의 혁신 요림들이었던 이상용, 김대락, 김광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비밀 항일 결사였던 그 신민회 운동하고 이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만든 거 1910년에 나라가 망한 직후에 들어가서 1911년 봄에 만든 것이 경학사입니다. 이 경학사는 우리가 잘 알던 교민자치단체죠. 그래서 경학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게 공리회, 국민당에서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대해서는 한족회로 이제 쪽이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장단체는 1919년에 군정부를 만들죠. 이제 3.1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만주 서간도 지역에서도 군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이상용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부를 만드는데, 처음엔 군정부를 만들었는데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정부가 만주에도 생기고 상해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상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로 우리 통일하자. 또 이상용 선생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군정부 이름을 군정서로 바꾸게 됩니다. 서쪽에 있었다가 설화군정서, 반대쪽 북쪽에 있었던 김대중 부대는 북로군정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무관 경학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데서 이제 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이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설립을 하죠. 그 다음에 신흥중학,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3쪽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정확히는 좀 나타나 있지만, 다른 기록 여러 가지 수집해 보면 실제로 신흥무관학교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대개 1919년 3.1운동 직후에 대거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사세가 커지게 되죠. 교세가 커지게 되는 게, 왜냐하면 3.1운동을 일으켰던 청년 학생들이 3.1운동의 책거령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 소문을 들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산자에다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크게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위 구국개몽운동 계열들이 이제 되게 신민회 계열의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서간도에서 들어갔던 반면에 또 이제 의병계통도 여기 만주로 또 같은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의병 투쟁을 하다가 국내에서 더 이상 힘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만주로 가서 다시 힘을 키우자 해가지고 건너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냥 또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에 보면은 그 만주 곳곳에 가서 암굴, 불속이라든지 아주 허름한 토막 집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날에 의병을 했던 그 의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병들이 만주로 건너서 그런 험한 생활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뭐 가진 것 없이 않고 뜻도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1918년, 19년이 되면은 이런 그 보약사, 군무계, 포수단, 왜냐면 이게 유생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조직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특히 향약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 단체를 모으고 있던 사람들이 1919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위에서 봤을 때 구국개몽운동 계열 사람들이 서로 군정서, 군정부를 만들고 서로 군정서를 만든 것 같이 의병 계열 사람들은 한국독립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죠. 근데 대한독립단도 사실은 그렇게 무장 투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독립단도 러시아 병영, 하얼빈에 있는 러시아 병영 가서 훈련하다가 뭐 이 지도자들이 암살당하고, 또 이제 그 의병계열은 또 노년층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미 60, 70대 노인네들이 뭐 특별히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로 나중에 이제 소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복군 사령부 참기부 만드는데 만들자마자 뭐가 또 일어나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신천변이 일어나죠. 일본이 만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1920년. 왜냐하면은 공호동 전투나 이런 데서 하도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군이 무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한독립단들은 큰 힘세는 가지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만주에서 1922년 경신천변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서 1922년에 그걸 전부 다 그때까지 있던 무장단체를 막내해서 만든 것이 대한통일부, 우리가 흔히 통일부라고 하는 통일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3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4페이지 보면은 이제 학생층에서 또 만든 것이 대한독립청년단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통공부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얘기한 것이 대한통일부입니다. 1922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의병 계열하고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같이 막 합쳐지니까 노년층하고 젊은 층이 합쳐지니까 서로 이제 자기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의병 계열들이 차고 박차고 나온 것이 의금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로 의금부와 서로 싸우니까 그것이 싫다고 또 박차고 나온 사람이 무장투쟁을 했던 무장군인으로 만들어진 게 참의부입니다. 그래서 통의부가 의금부로 1차 분열이 되고 2차로 참의부가 분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의부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가지 못하고 정의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의금부는 곧 소멸하고 만주에는 그 북간도에 있었던 북간도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북간도에 있던 신민회 그 다음에 정의부, 참의부, 이 세 개가 합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부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그 다음에 만주에서 교민들 자치 이런 행정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참의부 무장투쟁은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의부가 나중에 3부가 이제 합쳐가지고 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자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무산이 되죠. 그래서 군정파하고 민정파가 무산이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군정파는 혁신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한국독립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정파는 국민부를 만들어서 이제 조선혁명당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이당치국 당으로서 국가를 만든다. 이게 지금도 이제 당으로서 국가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당이 민주 무슨 당입니까? 그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것 같이 이 시기에는 당으로서 이제 기치를 내세워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 이당 치국 정책에 의해서 이제 당이 중심이 이제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각각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중국에 만주에 있었던 중국 의용군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제 만주국 시기에 일제와 이제 대항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북항일연군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거기 도연포천무전투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88여단으로 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만강 북쪽을 되게 이제 북간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도 일찍부터 그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1860년대 되면 서간도나 북간도는 이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쪽에 보면은 그 청나라 5쪽의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1892년에 청나라가 그 초안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왜? 조선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땅인 만주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하고 하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그 중국 사람, 그 조선 사람한테 다 뺏기겠다고 해가지고 청나라가 할 수 없이 청나라, 그 중국에서 제일 가난한 쪽이 이제 산동 사람들인데 산동의 국민들을 갖다가 군박한 그 국민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모집해가지고 만주에다 떨어뜨립니다. 그 땅이 중국 땅이 되니까 그 산동에서 온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나중에 그 밑에 가서 소작 노릇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1903년에 이제 간도 관리사를 정부에서 임명해서 간도 지역 한인들을 이제 좀 위무를 하고 이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 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옛날 의병 출신 의병 활동도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간도 관리사로 허세만 부린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들 사포대 총들을 휴대하게 해가지고 사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력이 이제 필요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간도 협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용정총의 서전 서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간도에서는 1910년 말에 이제 들어가지만은 북간도에는 이미 이런 걸 제일 먼저 만주에 가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의 그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실 여기에 얘기하는 이상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상설은 이미 1906년에 지금 용정에 들어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서서숙이 단순히 신식 교육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여기 문무를 점전할 수 있는 이런 학교 체제를 만들죠. 그런데 이상설이 계속 이걸 했으면은 확대가 됐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 간다고 또 이상설을 불러요. 그래서 이상설은 학교를 계속 못하고 그 헤이그 밀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서전서숙이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맞게 되죠. 서전서숙을 이어서 그 뜻을 이은 사람이 이제 그 김약연인데 바로 그 용정촌 밑에 있는 명동촌에다가 명동서숙을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명동학교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 보이는 것 같이 뭐 창동, 방성, 북일, 정동 같은 여러 학교들이 이제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밀산부 흥계호 지금도 이제 항카호라고 하는 그 호수 지금이 이제 요거는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지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싱카호 뭐 이렇게 싱카이호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한흥동 이것도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한 헤이그 밀사를 다녀왔던 이상설이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서 국내로는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에서 바로 그 한흥동이라는 우리 한인촌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설과 특히 이승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흥동을 건설하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도 설립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 이것도 일제가 계속 간섭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는 되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경도에서 강원도 한경도 일대를 그 백두대간 동쪽에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간 것이 그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북간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남기라든지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 표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동맹이라는 것이 이제 북간도에 이제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안주근 의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단지동맹을 중심으로 또 히로부미를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간도에서 교민회를 많이 자치단체를 많이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기서 본 대로 경학사라든지 구민단이라든지 한족회 여기 같이 마찬가지로 이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자치단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간민자치회를 세웠더니 자치라는 글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것이 나중에 간민회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한국민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무장단체로서는 처음에는 서희, 백포 서희를 중심으로 한 중광단이 그 다음에 대한정의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군정부를 만들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로군정서와 마찬가지로 국무군정서를 만들게 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신민구로 해서 이제 선거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한독립의군부 여기에서는 뭐 특이할 것은 대한독립선언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타난 것이 의열단이 이제 여기서 결성이 됩니다. 1919년 바로 길림에서 성립되는데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이 성립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포가 커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답사가 보면 의열단이 성립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그 빌린 감옥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적의 코앞에서 바로 의열단을 결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전쟁이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그 앞에 서전으로 서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삼둔자 전투고, 삼둔자 전투에서 패한 일제가 아주 독을 품고서 달려들었다가 패망한 게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죠. 이 봉오동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진동이라든지 이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청설리 대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다시 이따 PPT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청설리 대처까지 치르고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일제하고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죠. 그냥 무장으로 일제하고는 상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가지고 국경지대인 밀산에 갔는데 밀산이 너무 좁아가지고 3,500명 되는 이 많은 독립군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계속 이제 추적해오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우리하고 뭐 친연이 있으니까 러시아로 넘어가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이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만에 가니까 거기서 러시아에서 철로 그 화차를 보내가지고 그 화차를 타고서 도착한 데가 자유시라는 데죠. 그래서 자유시에서 결국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자유시 참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3,500명의 독립군들을 그 러시아에 있었던 그 또 다른 한인들이 자기네 휘하에 집어넣겠다고 서로 싸운 것이 사실 자유시 참전이에요. 그래서 자유시 참전은 여러 가지, 그것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제만두 침략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간도 협약이 1909년, 그 다음에 간도 침공이 1920년, 그 다음에 간도 침공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간도 침공 1920년에 간도 침공했는데 이미 김자진 부대라든지 홍범도 부대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자유시로 이미 떠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이 군대는 박적든 개 지붕 쳐다본다는 격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비무장인 양민 학살하는, 바로 경신청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 사람들을 그냥 해서 무차를 복사했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1925년이 되면은 이제 만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삼시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중국 장장님 세력하고 협정을 해가지고 독립군들을 무조건 잡으면은 포상금을 준다 이런 빌미로 해가지고 독립군을 갖다 체포하는 작전. 그래서 1925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일본만 피하면 됐는데 이제 중국 사람까지 피해야 되니까 독립운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으로 이제 갑니다. 6번에는 그쪽으로 이제 러시아 지역, 노령 지역의 이제 연해주. 아까 연해주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거기 보면은 한인사회 형성 그 세 번째 번 1860년에 국경조약에 의해서 연해주를 양도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그 각 조약이 한 번 할 때마다 땅덩어리를 청나라가 다 러시아에 뺏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해주까지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860년대 이미 우리는 그 금강강을 넘어서 포시에트 지금 지신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최초로 이제 한인촌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유린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간도에 같은 유린석이라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가서 13도 의군이라는 의병을 조직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러시아 지역에서는 또 자치, 한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 자치 회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처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 권업회입니다. 권업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대한광복 군정부를 위해서 전로한족회라는 것이, 전로한족회라는 전체 러시아 지역의 전체 한족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1919년 되면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서간도에도 한족회, 북간도에는 대한국민회,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국민의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인들이 가는 데마다 이런 단체들이 모아져가지고 결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한인 사회당이 이제 창설이 됩니다. 바로 이동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사회주의 단체가 처음 성립이 된 것이 바로 이제 이때죠. 1918년 이때 이제 이동희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됐는데, 사실은 이동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분은 원래 이제 강화도 진의대 군인이었던 분인데 아주 의병 활동도 하고 뭐 그다음에 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양반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고 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한인사회당하고 대한국민의회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이르츠코파라는 것이 이제 대한국민의회 계열이 되고, 상해파라는 것이 이제 한인사회당 계열,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지금 마지막으로 1937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려인이라고 해서 고려인 23만 명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돼요. 1937년에.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하월판의 황무지에 한겨울에 그냥 떨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운막을 짓고 한겨울을 착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지역 간단하게 하면은, 상해 지역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우리가 수립되는 건 잘 아는데, 그 전에 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하는 기초가 됐던 것이 거기에 있는 그 두 번째는 신안 청년단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거기에 그때 당시에 상해 지역에 있던 유력 인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 파리 강화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파견하려면 최소한 어떤 당이나 단체 이름을 통해 가지고 대표를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든 것이 이제 신한 청년당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 임시정부의 이제 수립의 발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쪽에 가면은 이런 무장투쟁 말고도 의열이라는 건 뭡니까? 폭탄이나 총을 들고서 적을 가서 사살하거나 적을 사살하거나 아니면 적의 기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은 사실은 처음에 의열단 활동이 좀 활발하다가 오래 못 간 것이, 왜냐하면 많은 희생을, 거의 100% 희생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폭탄 던지고 그 자리에 잡혀 죽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효과는 클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의열에 참가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열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폭탄이 전부 다 거의 99% 가까운 게 전부 불발이 돼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는 폭탄을 만들지 못하니까 만주나 상해에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국내로 몰래 밀반입해서 들어오죠. 그럼 그걸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은닉해 놨다가 결정적일 때 던지는데, 이게 폭탄이라는 게 습기나 이런 데 민감하잖아요. 오래 놨던 거라서 던지면 전부 다 불발이에요. 그래서 거의 의열단 폭파 사건이 거의 불발하죠. 여기 뭐 조선총독부라든지 뭐 부산경찰서라든지 거의 폭발을 하더라도 그 큰 힘을 발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의열단은 나중에 이제 노선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노병회, 그 다음에 공인의용대원은 상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의열단과 같은 그런 투쟁 또는 이제 그 본격적인 무장을 키우자. 왜냐하면 상해는 사실 중국의 신정부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군사를 키울 수가 실제로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외교론을 이제 내세우다가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뭐 2만 명을 키운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의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 보면은 뭐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주 지역은 이승만과 다른 사람들에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이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승만이 가니까 그때 당시에 하와이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던 박용만이 그 하와이의 터전을 이승만한테 물려주죠. 끝까지 나중에는
그 이승만이 박용만을 걸고 넘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하와이에 못 있고 박용만이 미국 본토로 가게 됩니다. 미국 본토로 갔는데 거기까지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또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안창호가 거기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견디지 못한 또 이승만이 본토까지 날아와서 안창호하고 또 한판 붙죠. 그러니까 안창호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창호는 상해로, 박용만은 북경으로 이렇게 이승만 꼴 보기 싫다고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주 지역은 이승만의 동무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싫든 좋든. 그래서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공채 5만 불 발행하는 것이 그 양반 제일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 안창호가 이제 상해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박용만은 또 상해로 안 간 것이 이쪽 임시정부 계열하고는 또 이제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사실 임시정부 계열은 뭡니까? 외교론을 펼쳤던 그런 쪽이죠. 그 상해가 국제도시니까 여기서 외교론을 펼치자 하는 것에 박용만은 그게 용납되지 않았죠. 싸우려면 뭐냐,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무장파 입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의 합류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미주가 이승만의 동무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를 썼던 서대숙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그마한 이야기들은 많다. 이걸로 이제 끝났는데 그 말이 의미가 많죠. 이승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여기 다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문제. 결국 나중에 이승만은 그 동지회 중심으로 해서 금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동지회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반대했던 국민회, 여기에도 결별을 하고서 이제 이승만은 하와이를 떠나게 됩니다. 하와이를 떠난 이후에 그다음에 본대를 어디로 옮기냐, 본부대를 이제 워싱턴으로 옮기죠. 그래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이제 하겠다 하고서 워싱턴에서 이제 있다가 간 것이 이제 국제연맹이 있던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로 가서 외교 활동을 벌이기로 해놓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스콜라스를 만나서 그게 이제 밀월령이 되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대한 것이 미주에 있었던 그 하와이 부인회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떡 팔아가지고 이승만 독립자금 도와줬는데 왜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승만은 가는 데마다 했던 그런 트러블이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임시정부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임시정부는 대체로 크게 나누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상해 시기, 1919년, 32년 왜 상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게 1932년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영동길 폭탄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조차도 임시정부를 용납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일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임시정부가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 시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는 상황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개석 정부가 이동하는 대로 우리 정부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7번이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대체적으로 1932년부터 40년까지 한 17년 정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동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경에 가서 1940년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일지대, 이지대, 삼지대. 나중에는 1945년 해방이 될 근방에는 700명까지 인원이 불어났는데, 처음에 광복군 시작할 때는 12명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한인 사병들, 한인 젊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인원이, 왜냐면 그 중국 지역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뭐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수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광복군으로 여기서 나중에 700명까지 대단하게 큰 성과를 이제 거뒀다 볼 수가 있죠. 대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전체 이제 흐름이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되고, 지금 얘기한 것이 독립운동은 각 지역 또 지금 뭐 무수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각 그 독립운동 투쟁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요.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요 정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어떻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어느 지역에 뭐가 대충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용정청은 처음으로 서전 소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옛날에 같은 서전 소설 모습이고, 현재는 이게 이제 수학교, 용정청 수학교가 들어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도 이게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밖에서 청달롱으로 감명으로 사진만 찍을 수밖에 없는 서전 소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상설 선생이 이쪽에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는 그런 단초를 잡고 세워진 그런 포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이상설 선생이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흥기로 근데 이제 한흥동을 건설해서 이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든다. 그런데 이상설과 이승희, 이승희는 그 성주적이던 한주학파, 아버지가 이승희 아버지가 한주학파의 유명한 이진상의 아들인데 유학자죠. 출판 유학자인데 이상설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흥동을 건설하게 돼. 한흥동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흥한다 이런 뜻의 단편한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인들은 많이 이쪽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서간도 지역에서 보면 아까 유한 삼원포가 중심이 됐다고 그랬죠. 유한 삼원포에 가면은 이런 대고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 요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산에 모여가지고 성립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경학사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다음에 추가가라는 지명인데, 여기 추가가라는 중국 사람 추가성을 가진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혹시 외적의 밀정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한 조선 사람들끼리 산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비밀 결사의 경학사,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대로 속지 이상명 선생, 그다음에 이혜영 경제, 김동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학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것이 아까 여기 신흥감섭서, 첫 이름이 신흥감섭서였다는 것이 발전해서 신흥무관학교 뭐 여기는 저희가 여러 번 역사를 갖는데 흔히 대고단, 소고단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고단에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승리합니다. 승리하라는 강 뒤쪽에다가 은밀하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승립이 돼서 외국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은 지금의 연길 지역이, 옛날에는 이 지명을 국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자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간민회, 자치기관에서 간민회를 만들게 발전해서 대한국민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있고, 현재 그 간민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실 이 간민회 건물은 중국 관청이었었어요. 근데 중국 관청이었는데 그 이동춘이라는 분이 중국 관청에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 백으로 여기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간민회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지역 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인들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신한촌, 새로운 한국 사람들의 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신한촌이 나중에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순환당하고 일본 사람한테 순환당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거리도 좋고 집도 좋고 하니까 강의를 뺏어요. 조선 사람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고 막
이게 나라가 없는 서름이었던 거죠. 대선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졌고, 지금 신안천에 가면 이런 신안천 기념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자치기관을 만들어서 번화회, 나중에는 대한 번화회를 만들고 대한 광고 군정부를 아까 어디입니까? 북간도 서간도에서도 군정부를 만들었다가 뭐 서로 군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 여기서도 군정부를 만들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페이퍼 버그먼트가 되는 게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의 압박으로도 러시아가 이상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체포하죠. 그런데 군정부 활동은 제대로 만들기는 했지만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땅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 세계 질서는 대충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중국에서 신해혁명을 했고 러시아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가지고 러시아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그렇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한 대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14개 원칙의 민족 자결주의 이걸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건 참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를 했는데 사실 민족주의 자결주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았어요. 민족 자결주의는 약소국이 독립을 하자는 그런 기본 테마는 그런데 거기 주제가 하나 빠져 주어가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패전국이란 누구야? 그때 당시 2차전 패전국이 어디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저기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뺏어 가지고 독립시키겠다는 건데 일본은 승전국이었거든 당시에. 승전국을 뺏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정세도 좀 어두웠고 제대로 몰랐고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그냥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해가지고 윌슨 대통령 최고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이승만이 윌슨을 또 이용해 먹습니다. 바로 윌슨 대통령이 옛날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도 했어요. 바로 이승만이 프린스턴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장도 잘 알고 뭐 옛날에 다 만나고 다 헛방을 쳐가지고 윌슨 대통령을 통해서 내가 한국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만연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임시정부마다 전부 다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를 하는 상황이 바로 이승만과의 이승만이 윌슨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제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 자결주의는 뭐 우리하고는 먼 얘기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우리는 가서 이제 외교로 우리의 약소국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군데 쫓아다니죠. 베르사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파리 강화회담 또는 파리 평화회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승전국이었던 연합군의 정치에 괜히 끼어가지고 우리 뭐 좀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저런의 바위치기 일을 했던 것이죠. 여튼 간에 이런 거를 계기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편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애를 쓴 흔적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이제 수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같은 형식이 2월 8일날 있었던 또 일본 동쪽의 학생들이 유치했던 동경 유학생들이 입한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또 2월 달에 뭐 음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적은 없지만 2월 달에 대한 독립선언. 그래서 흔히 이게 모년 김인현 전이 모년이지 않습니까? 모년이 그래서 3일 독립보다 훨씬 앞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3일 독립선언사하고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무호 독립선은 음력으로 따졌는데 이 무호 독립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무호 독립 선언한 그 날짜로 따지고 보면은 그 김인현하고 큰 차이가 이제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호 독립 선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이걸 추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대한 독립 선언이라고 해야
정확한 이름이 될 건데 아직도 그냥 그때 불렀던 무호독립선언 이때는 이제 음력으로들 많이 이런 걸 계산했기 때문에 무호독립선언이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1 독립운동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은 주로 이제 만주 지역 그 길림에서 이제 성립되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사람들 39명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 3.1운동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이랬습니다. 이제 대내적으로는 항일운동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 운동이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907년 고종 황제가 양의를 한 이후부터는 이미 민주와 공화라는 것이 이제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라는 것이 됐던 것이고 특히나 이것이 3.1 만세 운동이 성립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 민주공화 체제가 우리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3.1 만세 운동이 뭐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나죠. 그때 당시에 뭐 322개 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118개 분, 몇 개 분을 남겨놓고 전부 다 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제 저력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 기회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때까지 벼르고만 있었던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제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대중운동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각지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3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러시아 쪽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이 성립이 되고 3월 17일입니다. 가장 시간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2일 날 성립되고 그리고 많은 자료에는 4월 13일로 돼 있어요. 이게 보통 10일 임시 의정을 열어가지고 11일 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공포를 13일 날 했는데 엄밀한 의미는 11일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공포를 한 걸 또 기준으로 해가 13일로 해가 이때까지 했는데 요즘은 자꾸 4월 11일로 이제 많이 바뀌어져가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한성정부. 이거는 뭐 한성은 이미 일제 강점을 당한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국내 한성이 실제로 이제 인천에 이제 만국공원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활동하는데 여하튼간에 정부를 세우자고 표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 정부가 이거 외에도 이제 전단 정부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퍼로 많은 정부가 있습니다만 요 세 개가 그나마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러시아 쪽은 뭡니까? 그 한인이라는 기반이 있던 지역이고 이쪽에도 상해도 여러 가지 한인 기반이 있었고 사실 여기가 가장 한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권은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사람 특히나 여기는 도산 안창호가 중심이 돼가지고 합치자 각 곳에 임시정부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합칠 것을 하죠. 그래서 정통성을 어디로 하냐? 한성정부에 이건 국내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정통성은 한성정부에 두고 그 다음에 위치는 아무래도 상해가 국제적인 도시고 외교하고 선전하기 편하니까 상해에 두고 임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러시아 저기 대한국민의회 이걸 하자 해가지고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했는데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것도 배반했어요. 왜냐하면 해체호야 하자고 해놓고는 정부만 해체하고 임시의정은 해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죠. 야, 같이 해체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 니네 왜 정부만 해체하고 국회의원 임시의정만 해체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체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해체 반대를 해가지고 뭐 최시영이나 그 다음에 뭐 민청근 이런 사람들이 오질 않죠. 이동희도 처음에 오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도산이 또 나서가지고 무마를 하죠. 무마를 해가지고 억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임시정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 임시정부가 이제 꾸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이를 보면 4월부터 임시정부 통합 논의가 시작돼가지고 안창호가 미주에 있다가 이승만하고 싸우고서 이제 5월 25일 날
중국으로 들어오죠. 중국 상해 25일 날 도착해가지고 바로 착수한 것이 이제 임시정부 개정안을 제출,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고요. 그래서 그 특사들을 각지에 파견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통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해산을 했는데 임시정부는 해산하고 임시의정원 해산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여튼에 우겨가지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통합 임시정부는 출범을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내각 취임을 거부하죠. 이유는 임시의정원 해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 임시정부가 성립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우리 국내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국내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착수했던 기관입니다. 하나는 교통국, 또 통신 연락을 해가지고 또 적정 탐사, 일본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탐사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임시정부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임시정부 거기 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통국을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상해나 이런 데서 그 국내로 들어가서 군작을 마련하거나 하는 사람들 편의를 보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교통국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서울 교통국 안동지구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 설치되었냐면 그 안동 지역에 있는, 안동에 지금의 단동이죠. 거기에 있는 그 GLCO가 하는 이륙양행이라는 데 이제 설립이 되죠. 이륙양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한테 지배를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그 속내를 알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본인 자체가 막 일본에 잡혀가기도 하고 감금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상황이 되지만, 여태간에 이륙양행을 통해 가지고 교통국이 성립되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때 다 튼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만든 것이 연통제입니다. 이것은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 교통부, 임시정부 교통부에서 중심이 돼서 뭐 연통제는 내무부에서 중심이 돼서 말하자면 행정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법령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게끔, 또 국민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비밀리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국금 수합하고, 그 다음에 인구세라고 세금 수합하는 거, 그 다음에 공채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통해서 연통제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내무부 산하였고, 도에는 독판부를 두고서 이제 군부군인은 총관부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평곡 독판부, 뭐 흥남 독판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전국에 원래 조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국의 조직까지는 못 되고, 대개 함경도하고 평안도 이때 항해도 정도까지만 저희들 이것도 한 1년이 못 돼가지고 와해가 됩니다. 다 이제 발각이 되죠. 일본의 정보 이제 탐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서 또 가장 중요했던, 임시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외교 활동인데, 바로 파리위원부를 아까 파리강화회 대표로 이제 친한 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김규식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성립되니까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을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파리위원부 대표,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외무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김규식은 임명이 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이제 맡기고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서 이제 상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파리에는 파리위원부가 있어가지고, 파리가 그때 국제도시면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파리위원부를 설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조소왕이라든지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만국 사회당 국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만국 사회당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그 만국 사회당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알렸던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런 대체로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했던 것을 보죠. 또 이제 또 하나의 외교 활동은 미주에서 일하는 거죠. 금위위원부를 합니다. 사실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상해로 와서 대통령을 취임하고 어서 일을 봤어야 되는데 안 오죠. 그러면서 처음에 금위위원부를 이승만이 이제 워싱턴에 설립을 해서 이제 안 옵니다. 자기는 여기서 미주에서 금위위원부 활동을 하겠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임시정부에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주 본토에 앉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숟가락이 몇 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장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이제는 잠깐 들어왔다가라도 가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할 수 없이 들어옵니다. 1921년에 들어와서 딱 6개월 동안 거의 상해에 와가지고 한 일도 없어요. 상해에 왔으면 대통령으로서 정부 조직안을 개편하고 뭐라고 하지 독립운동 강약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사진이나 찍고 파티만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핑계는 가는 핑계가 뭐냐, 워싱턴 회의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1년 6월 달에 부랴부랴 이제 다시 미국으로, 그것도 이제 백주대낮에 가지 못하고 청년들한테 부타당할까봐 저기 상해에서 가지 못하고 남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미주로 가버리죠. 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이제 또 여기는 국민위원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로 간다면은 그 국민위원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이 여기서 국민위원부를 통해 가지고 뭐 공채 발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돈줄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박영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마 다음 시간인가 이승만에 대해서 발표를 아마 하시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분이 하시겠지만, 이승만은 미주에 유학 갈 때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주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워싱턴 회의가 이제 태평양 회의가 만들어지니까 워싱턴 회의 또는 태평양 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견제를 위해서 또 러시아에서도 극동인민 대표대회를 만듭니다. 1922년에 만들죠. 대표 52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한국 대표가 가장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동인민 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협조를 받을까, 그리고 나중에 극동인민대표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레닌 자금도 좀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승만 탄핵. 뭐 독립운동사는 옛날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독립운동사 하면서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승만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달에 이미 이승만, 왜냐면 파리 강화 회의가 더 이상 진척이 없을 거를 안 이승만은,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를 좀 위임 통치해달라, 위임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서 이것을 이승만 탄핵의 계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 얘기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1924년에 12월 달에는 결국 임시의정원에서 박원실 국무총리 겸 대리를 추대를 하고서 이승만이 반발을 하죠. 임시정부로 각종 독립자금을 끊습니다. 좀 야비하죠. 돈줄을 딱 끊으니까 임시정부가 그때부터 힘들게 되는 이제 계기가 사실은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미주에서 돈이 좀 들어왔는데 자기를 탄핵을 하니까는 돈줄을 딱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25년 3월 23일에 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도 이승만은 끝까지 국민위원부를 유지하죠. 임시정부에서 국민위원부를 폐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위원부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국민위원부를 이제 용인을 하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승만 박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됐죠. 사실은 처음에 우리 임시정부 처음 생길 때는 내가 책임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갖다 국무총리로 처음에 헌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자꾸 가가지고 자기는 대통령, 미국에 상임되려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프레지던트로 명함 박아 댕기고 하면서
국무총리안이 대통령으로 자기가 해달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반발하는데 그거 무마하고 누가 했냐 도산 안창호 앞장 서가지고 가서 하니까 거 해주자 그렇게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까지 줬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만이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독립을 잡는 독립통치를 만드는 이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장투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거는 만주 아니면 러시아밖에 할 수가 없죠. 중국 본토 안에서도 할 수 없고 또 미주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군정서 처음에는 군정부였다가 이제 군정서로 바꿨다고 했죠. 석주이상명 선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서간대는 서로군정서, 북간대는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의병계열은 대한독립당, 그 다음에 청년 장명계열은 대한청년단 연합회. 그래서 대한독립단과 그 다음에 청년단 연합회, 한족회 일부가 통합해서 광복과 서령부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도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정신참변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없어지면서 나는 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부라고 했죠. 통일부 전에 잠깐 봉오도 전투를 잠깐 보죠. 봉오도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범도 장군이 중심에서 이끌었는데 사실 이 봉오동 지역 독립군 근거지를 만들었던 봉오동 지역은 최진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원 주인이에요. 이 일대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였는데 그 양반이 여기에 땅을 내놓고 또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은 뭡니까? 옛날 의병 출신이죠. 의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의병하기 전에 포수였습니다. 총을 잘 쐈죠. 그리고 포수들이 옛날엔 그래서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뭡니까? 전후에 꼭 사냥을 하는 게 전투 대형하고 비슷한 거죠. 옛날에 전투는. 그래서 이 홍범도는 전투 포수로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전투 이름을 많이 익히고 총도 또 잘 쏘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는 러시아 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주에 있을 때는 편복을 입고 그냥 다녔대. 그러니까 그 독립군의 대장인지 쫄병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장총 두 자루를 X자형으로 뒤에다 딱 걸어지고 다녔는데 여기는 지금 권총을 쳤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권총을 안 차냐? 장군인데 폼나게 권총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장군님은 권총을 안 차냐? 권총은 뭡니까? 자기 부하 죽이는 데만 쓰는 거죠. 자기 부하 쳐다보는 데만 쓰는 거죠. 그 권총 아니에요? 레니 준 권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했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을 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레니 만주에 있을 때는 왜냐면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권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장총을 쏴야.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이 있지만은 이 양반은 그 전투 중에 전투 끝나거나 이럴 때 부하들은 다 쉬게 하고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형지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경도 일대, 그 다음에 만주의 북강도 일대 지형지물을 손바닥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 홍범도는 그래서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미리 지형지물을 알고서 매복해 있다가 쏘니까는 뭐 당연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본 군 안에서는 나르는 홍범도, 비호 같은 홍범도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우리 그 봉오동 전투지 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보이는 그러니까 이 넘어서가 이제 봉오동 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지도에 보면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는 요 가운데 가서 이제 봉오동이에요. 지금 여기 저수지가 입구로 막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옛날에 받기 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1990년대인가 90년 초반에 90년대 개방이 돼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최진동을 비롯한 한인 마을이 여기에 있었고 이걸 근거지를 해가지고 그 홍범도 부대가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탐지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대가 들어가서 여기를 하는데 이 산에 미리 산에 매복해 있다가 이게 이제 6월달입니다. 한참 녹음이 우거졌을 때
매복해 있다가 군대가 이게 이렇게 포수 출신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격한 게 아니라 군대가 일본 군대가 전부 다가 이 골짜기 안에 다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총을 쏴가지고 아주 저걸 했어요. 전과를 보니까 아군 전사 4명, 적 전사 157명. 내 부상이 아군 독립군 2명, 일본군 300명. 뭐 엄청난 전과를 공헌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독립군의 최초의 전투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살리 전투. 총살리 전투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총살리 전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8일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를 다 총살리 전투라고 해요. 이거 총살리 계곡이 한 100리 되는 계곡인데 그 100리 되는 계곡을 계속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라든가 총살리 전투는 맞대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전투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서려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러 들어왔는데 일본군하고 우리가 상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전을 택합니다. 일본군이 들어올 때 우리는 피신해 있다가 저걸 습격하든지 한다. 피전하는 중에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데가 청살리 아닙니까? 청살리 쪽에 있다가 백두산 근처에 있는 안도현 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맞부딪힌 게 일본 군대가 맞부딪혀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게 청살리 전투예요, 사실. 그래서 첫 전투가 이제 백운평 전투라고 하는데, 백운평 전투는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미리 알고서 험지를, 그것도 다 지형지물을 다 이제 미리 전투를 하게 된, 이런 옛날의 전투, 의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는 미리 다 밀정들을 파견해가지고 앞으로 갈 지형지물들을 다 미리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살, 백운평 거기에도 3년이 둘러싸인 그 골짜기에다가 다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를 섬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운평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독구 전투, 완록구 전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는 이범석 장군이 그 우등굴에다가 청살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이 한 걸로만 써놨어요. 홍보운동은 여기 참지 않은, 나중에 개방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홍보운동 부대와 같이 이제 합작들을 한 거죠. 이 청살리 전투.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백운평,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는 김자진 부대가 주로 했지만, 그 다음 전투였던 이제 완록구 전투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부대가 이제 했는데, 이 완록구 부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죠. 완록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많이 꼈는데, 그 꼭대기에 이제 홍범도 부대가 먼저 그냥 토벌하러 사방을 둘러서 오니까 홍범도 부대가 싹 빠져나가요. 안개 낀 데서 한쪽에서 총질하니까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총질하는, 나중에 보니까 일본군끼리 총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록구 전투가 이제 완전히 자충수를 보는 전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었던 천수평 전투는 그 일본의 기병들 120명, 일본 기병 120이면 말 120필하고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새벽에 야습해가지고 전멸을 시키죠. 그래서 거기서 두 놈이 도망을 가죠. 두 놈이 도망가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백운평 전투에 자지 못하고 전투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노출됐으니까는 저기 본부대가 들어오면 이제 괴멸되니까, 코에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잠도 못 자고, 전투하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다가 천수평 새벽까지 눈 붙일래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기병대가 있다고 하니까 또 처치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새벽부터 나가서 했죠. 그러고서 이제 올라간 데가 이제 마지막 전투인 오랑천 전투에 가게 되죠. 거기에서는 일본의 동지대 아즈마 그 부대가 이제 하고서, 여기는 김자진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가 합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어랑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청살리 전투의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때 어랑천 전투는 이 일본군 한 2,000명 이상 되는 부대가 이 지역 어랑천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긴 지금 없네요. 이게 그 청살리 전투에 보면은 그 총
싸움하고 있는데 이 마을 청사리 일대 주민들이 아녀자들이 그것도 주먹밥을 해가지고 족발 해가지고 광주리에 입어서 왔는데 이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총을 한 손으로 총을 쏠 수 없잖아요. 총을 쏠 수 없으니까는 주먹을 입에다가 넣어줬다고 할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죠. 거기에 치열했던 전투지만 거기에 그런 전장터에 주먹밥을 해가지고 온 그 아녀자들의 배포도 대단한 거죠. 총알이 날아가는데 그 휘집고 다니면서 주먹밥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으면 탄약도 떨어지고 저건 뭐 계속해서 물밀듯이 이제 올라오니까 후퇴를 해야 되겠다. 퇴각 명령을 내려 후퇴를 하는데 마지막 후퇴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마지막을 또 지켜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죠. 이걸 마지막 지켜주는 사람이 기관총 부대였던 최인걸이라는 기관총 부대장이 기관총에다가 자기 몸을 묶고서 최후의 일전을 한 거죠.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든가 빨리 피신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인걸 부대장이 기관총 부대장이 그 기관총에다 자기 몸을 묶고서 마지막까지 불타다가 뭐 자신은 아주 벌집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퇴를 시켰던 이런 것이 사실 그 청살리 전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살리 전투 끝나고 뭐 청살리 전투 승리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진들이 희미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 부대 3,500명이 자유시를 갔다가 한꺼번에 몰살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독립운동에 처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3,500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고 얼마만한 시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거기 가가지고 자유시에서 그냥 풀어서 없어진 거죠. 뭐 여기서 뿔뿔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러시아에 접근하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싸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소위 이르츠코프하고 상해파의 풍수공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참변의 내용이 실제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독립신문사에서 사람들 파견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독립군이 900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한 900명이 또 잡혀갔다는 거죠. 그 부하들 900명 잡혀간 것은 완전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역사 기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잡혀갔던 독립군 장교급들 한 80명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에 감옥에 gat혀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오광선 장군이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김자진 장군 본진에 알리면서 그게 이제 상해에 다시 알려져가지고 러시아를 강박해가지고 석방을 시켜서 이제 이충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석방이 됐는데 또 그 옆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흑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제노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장을 안 하고 있다가 공격해 들어오니까는 피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피하냐 바로 옆에 있는 강으로 뛰어들죠. 또 강으로 뛰어들다가 수영 못하는 사람 다 익사하고 그래서 여기도 한 뭐 900명 그러니까 최대한 인원의 900명 전사, 900명 포로, 900명 실종. 또 결국은 이것만 해도 참 사고 입치를 한 2,700명 그러니까 거의 몰살하다시피 됐고 그래서 뿔뿔이 좀 나온 사람들을 따지면 만주에 잔류한 사람들이 있어 안 가고 이공석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가 촉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공석 장군 안 갔고 그 다음에 이만해까지 갔다가 무장 해제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김자진 장군 나는 무장 해제할 수 없다 해서 김자진 장군은 다시 만주로 들어왔고 아까 얘기한 이충천이나 오광선 포로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기록이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독립군 사병들은 잡혀가서 벌목공으로서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만주 3부 여기서 보면은 참의구, 정의구, 신민구 관할구역이 대개 참의구는 압록강역 북쪽 신민부는 금암강을 비롯해서 이제 여기 빨비리 쪽까지 그 다음에 이 정의부는 이제 청의구 뒤편 이제 길림이라든가 이쪽 결과적으로 3부가 있었지만은 제일
국내에 들어와서 싸움을 많이 한 거는 삼위부라고 할 수 있죠. 국경지대 가까웠으니까는. 이렇게. 주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참의부와 신민부와 정의부는 국내까지 들어와서 일본과 싸우려면 한참 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이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한 것이 주민 자치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렸고, 이 참의부는 참에 성립한 사람들부터가 전부 다 무장 군인들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무장 투쟁 중심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아까 3부가 서로 합쳐지려다가 그것이 민정파, 군정파로 나눠지면서 군정파에 의해서 이제 조선 혁명군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름을 이 조선 혁명군 하면 대표적으로 양세봉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양세봉 장군이 만든 영설한 조선 혁명군이가 중국 구국군과 싸워가지고 무슨 영명가 전투라든가 많은 대소 전투를 벌이는데 중국 구국군하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일본군 무장 군수품을 다 뺐으면은 영들은 싸움이 중심이 아니고 무장품을 갖다가 자기네 걸로 가지는데 뭐 충격을 당하니까 이게 전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한국 독립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그 전투를 하죠. 그래서 직림 자위군하고도 연합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쌍성고 전투, 또 대전자령 전투라는 것은 일개 부대가 가지고 있던 군수품을 부대가 해체되면서 공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를 지키고 그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언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일개 부대가 가지고 있는 군수품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일개 사단급 군수품이니까. 그 군수품을 몽땅 털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일본 같이 연합했던 중국 군대가 자기네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자꾸 싸우는데도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하고 또 이제 맞먹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한 그 의열투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열투쟁들이 있었죠. 부산경찰서, 조선총독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실제로 이게 부각된 거는 없어. 조선총독부도 일부만 파괴됐고, 정보장사서도 일부만 파괴됐고, 황폭한 의거도 실패하고, 이건 총으로 쐈기 때문에 총으로 쐈지만 이 단학가가 운이 좋아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파괴했어. 폭파가 제대로 안 된 게 아까 잠깐 설명한 그런 우리들 무기의 열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이건 김구가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게 뭐 큰 역할을 나름 했죠. 처음엔 이봉창 의호가 1월 8일 날 의거를 했지만은 미수에 됐죠. 이것도 결국은 폭탄이 옛날 오래 묵혀뒀던 폭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상해에서 이제 추르노 파괴했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했고, 성공한 거, 가장 크게 성공한 게 이제 윤봉길 의거 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새로운 따끈따끈한 폭탄 가지고서 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중국군 공병부대에 있었던 김홍일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특별히 시켜가지고 폭탄을 제조를 하겠습니다. 그 폭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 홍구공원 투척에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폭탄이었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사회주의 운동만 가지고도 이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초창기는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대체로 국내에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주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쟁이, 대일투쟁이 이제 한일투쟁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제 조선공산당이 뭐 해체됐다가 다시 성립되었다가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산당 당수라고 할까, 김재봉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차근봉까지 한 8대에 걸친 그런 부침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나중에 별도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따로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광복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부대가 결성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몇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가지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큰 활동을 한 거는 일본 첩보 부대는 OSS, 이게 사실은 미국의 CIA 전신이에요. OSS에서 왔다 해가지고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미국 본토, 일본 본토를 계속 공격해왔고, 그 다음에 그 광복군을 통해 가지고 그 한반도로 들어가는데 광복군을 훈련해 가지고 한반도 후방을 들어서 교란을 시키면은 일본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해가지고 광복군들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제2지대, 제3지대 요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을 다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내일 모레면은 비행기 띄워가지고 한반도에 낙하산 투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해단식의 백범이 찾아와요. 백범이 찾아왔는데 백범이 거기서 1945년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 듣죠. 이게 백범으로서는 꺼지는 저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국에 이름을 참여해야 나중에 우리의 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참여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대로 실제로는 뭡니까,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우리는 임시정부조차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독립운동, 이제 사실은 무장투쟁을 좀 중심으로 하면 또 좀 자세하게 할 텐데 정해진 시간이라서 요 정도로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2차 처리할게요. 그게 궁금한 게요. 그것 때문에 11일